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 결제를 빙자한 스미싱이라든지 가족 납치 명목의 금전 요구 같은 각종 피해 사례가 휴가철 방심하는 동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가장 최근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신청하셨죠? 상품 주문하셨죠? 어디로 배송할까요? 이러면서 고객센터 안내번호를 유도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는데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바로 끊으시고요. 그쪽에서 안내하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말고 112 등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를 직접 알아보시고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도 그 어떤 공공기관도 뭘 설치해라, 배송지 불러라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중에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도록 각종 대출을 사전에 차단해 놓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영화 제작도 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많은 국민들이 쉬어가는 휴가 성수기에 들어섰는데요. 올여름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기 휴가지 8도 중에 이곳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를 끼고 다양한 명소들을 품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최근 이 지역 동해안에서 상어가 출몰하고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 안전사고에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이 지역, 감자 옹심이, 막국수, 손두부, 커피 생각나게 하는데 어디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성시경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요.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하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았어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요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하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았어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참외인데요. 온도와 공기 조성을 조절하는 CA 선박 기술을 적용해서 참외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참외가 그동안 신선도 유지 기간이 짧아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CA 선박 기술을 통해서 장거리 수출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고요. 네, 참외는 외국에서는 이색 과일로 인기가 높지만 신선도 유지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아서 장거리 수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CA 선박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참외를 싱가포르까지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참외 농가에 정말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CA 선박 기술을 활용해서 참외와 다른 농산물을 혼합 선적을 해서 운송기간이 7일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홍콩에 수출한 적은 있는데요. 비교적 장거리에 속하는 싱가포르에 참외 단독 수출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했나요? 네, 연구진은 지난 6월 말에 참외 2.5톤을 실은 CA 컨테이너의 수송 조건을 온도는 4도, 산소 농도는 5%, 이산화탄소 농도는 1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예비냉장과 포장 기술을 적용해서 수출을 했는데요. 유통상 문제로 평소보다 수송기간이 3 내지 5일가량 지연이 되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있었지만 손실률이 1%라고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일반 선박 컨테이너보다 얼마나 개선이 된 건가요? 네, 보통 일반 선박 컨테이너로 수출할 때 손실률이 25 내지 40% 정도가 되었거든요. 네. 이와 비교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씨의 선박 기술을 적용한 참외가 처음 수확했을 때와 비슷하게 껍질 색과 겉모양 그리고 아삭함을 유지를 했고요. 곰팡이 부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은 현지 소비자들의 만족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수출한 참외 전량은 싱가포르 한인 판매점에서 이틀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네. 예. 소비자들 반응도 보면 항공수송 참외와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57%였고요. 더 맛있다라는 평가도 43%에 달했습니다. 현지 한인 온라인 모임에서도 오랜만에 들어온 신선 참외 구매 문의가 이어져서 수입업체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해서 참외 외에 다른 농산물에도 수입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야,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이제 널리 수출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폭염 시기입니다. 이 벼농사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현재 조생종배의 경우에는 이삭이 나오는 시기이고요.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중간생종벼의 경우에는 이삭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로 매우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논물은 2 내지 4cm 깊이로 3일간은 물을 대주시고요. 그리고 2일간은 물을 흘려대서 뿌리의 활력이 좋아지고 유해물질도 제거되어 건강하게 이삭이 맺을 수 있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잎도열병이 발생했던 포장의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셔서 전용약제로 조기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삭이 생기는 시기에 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받은 논콩 재배지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콩은 물고임에 의한 습해에 매우 약한 작물입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가 아주 중요한데요. 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에 쌓인 흙을 걷어내고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잠긴 시간이 짧아서 피해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연한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서 0.5% 내지 1%액을 만들어서 작물에 직접 뿌려주거나 무인기로 살펴주시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가 심할 경우에 아랫부분에 있는 콩잎이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토양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산 성분이 들어간 액상제제를 요소와 같이 주면 되는데요. 인산을 주면 뿌리의 생성을 도와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원활해져서 생육이 회복되게 됩니다. 네, 잘 실천해가지고 빨리 생육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이 노지 채소의 관리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대표적인 노지 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세력 관리를 통해서 수확량 손실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특히 물에 잠겨서 뿌리의 힘이 떨어진 고추는 강한 햇볕에 노출이 되면 갑작스럽게 시들어서 수확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생육이 좋지 못한 고추밭은 0.2% 요소액이나 4종 복합 비료를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 정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와 배추는 장마 뒤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는 배추 무름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름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는 병 발생이 확인되면 바로 병든 실무체를 제거를 하고 전용약들을 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농가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마 이후 폭염 시기에는 과수 햇볕 대임 피해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햇볕 대임은 열매가 커가는 시기에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열매 표면이 마치 데인 듯한 증상이나 갈색으로 마르는 고온 장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봉지를 씌우지 않은 사과나 당근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예방적 관리로서는 뿌리가 분포하는 토양 주변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뿌리 주변에 통기성을 좋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 살수 장치와 햇빛 가림망 등을 설치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잎으로 열매를 가려서
직사광선 노출부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름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환경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축들의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저하될 수 있고요. 심하면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환경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먼저 축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을 가동해서 체감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스프링클러 등을 가동해 주거나 축사 내에는 안개 분무 장치 등을 활용해서 축사 내 온도를 낮춰주면 좋습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를 평시보다 10 내지 20% 줄여서 체온에 의한 온도 상승도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는 조금씩 자주 급여를 해주시고요. 사료주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화장애 등을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최근에 먹는 다이어트제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7말 8초 휴가철인데요. 그동안 다이어트 다들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잘 안 됐습니다만 근데 요즘 워낙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가 많다고요. 네, 요즘 정말 해외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제품들이 있죠. 정말 맞는 비만 치료제가 정말 요즘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로 맞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 쪽에다가 스스로 이제 주사를 맞는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품들을 맞았더니 살이 막 몇 킬로씩 막 20%씩 빠지더라. 이야,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당뇨병 치료용으로 개발됐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용이라고만 생각하시지. 그래서 요거는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방향을 좀 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식욕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나더라.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좋다. 약간 이렇게 한 건데. 마치 비아그라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또 그 얘기를 어떻게 아시고.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보통 많이들 나쁜 효과, 나쁜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한자로 뜯어보면은 그 부정적이다 아니 불자가 아니고요. 그 부사장할 때 부자입니다. 버금부. 그러니까 주된 작용 외에 따라오는 작용이라서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작용을 더 메인으로 해서 살려보자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조금 의외일 수는 있지만요. 네. 그 처음 이 식욕 억제제라고 할까요? 이런 맞는 비만 치료제라는 게 생각보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네, 2014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우리가 주사 형태로 맞는 똑같은 계열의 그런 비만 치료제는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다. 네. 예. 근데 그게 왜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됐을까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못 들었어요. 네. 글쎄요.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비만 치료제? 모르겠는데요. 네. 갑자기 살찐 사람들 근데 요즘 막 비만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됐던 거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처음 나온 제품은 우연히 이런 게 있네? 식욕 억제 효과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이걸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또 그 단백질로 된 의약품이에요. 단백질로 된 의약품들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주사로 맞아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먹어버리면 그냥 소화가 되니까 고기 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백질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사로 맞는 게 익숙지 않기도 하고 그냥 내가 무슨 살 빼려고 주사까지 그렇게 매일 맞아야 돼?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조금 애매하다.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막 그렇게 유행을 했던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유행이 됐냐라는 게 첫 번째는 효과가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의약품을 부작용을 새로 발견했는데 이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거기 집중한 게 아니고 야 그럼 10년 동안 이 식욕 억제를 더 잘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보자. 이렇게 방향을 튼 거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 게 한 10% 내외, 그러니까 한 5에서 7%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 나오는 거는 한 10에서 15% 정도. 야, 확 좋아졌네요. 2배 정도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좀 좋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매일매일 내 배에 내가 주사를 맞는다 이런 거는 참 이게 참 너무 쉽지 않죠. 번거롭잖아요. 사실 먹는 약도 그런데 그거 사실 너무 싫어요. 네. 만약 그래야 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혈압약 매일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까지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늘려주니까 좋다. 이거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매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약학에서는 이제 투약 편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사를 이런 거 맞기가 쉽다. 그래서 투약 편의성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이어트 성공담이 많이 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선순환이 일어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입소문만은 아니고 정말로 체중 감량 효과가 커진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식욕이 억제되냐 맞아요. 이걸 좀 이게 따져봐야 궁금해요. 되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체 자연적인 식욕 억제를 똑같이 모방하는 거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게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정말 아무 생각 안 든다. 밥 먹 이제는 뭐 포만감. 음식 냄새 맡으면 오히려 더 막 역해 약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무슨 경우도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제 가끔 정말 배부를 때는 저는 막 음식 냄새가 그렇게 역하다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요? 네, 요즘 이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결혼 회사 생활 하시더니 결혼 앞두고 살을 빼야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좀 자연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식욕 억제된 효과가 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실제로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그게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안타깝게도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지 시간이. 그 배부른 네. 느낌을 주는 그 호르몬이 네. 그래서 조금 나오는군요. 몸에 나와서는 1, 2분 있다간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배 터지게 먹고 이제 식욕 억제를 잘하는 기능을 발달시킬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예전에는 참 굶을 일이 더 많았으니까. 그렇죠.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지금. 옛날 예. 이제 거의 이제 숲에 살던 조상님들 네네네. 수준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만들어서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당연히 1, 2분 있으면 다 분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외부에서 만들어 넣어줘도 뭐 금방 분해되니 이건 못 쓰겠다 그랬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편의상 제가 장 호르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장 호르몬이 체내에서 지속 시간이 짧은 게 효소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냐. 그러면 그 효소의 분해가 안 되게 조금 변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효과를 봐서 이제 처음에 2014년에 나왔다는 그 식욕 억제 제품은 그 장 호르몬을 우리가 주사로 맞으면 13시간 정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1, 맞고 2분이 아니고. 네. 1, 2분짜리를 13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욕 억제 효과도 내면서 이게 13시간 정도 지속이 되니까 아침에 맞으면 13시간 하면 보통은 저녁 먹을 때까지는 유지가 되죠. 최고인데요? 네. 그러니까 야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효가 떨어지면서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나왔다는 그런 제품들은 이제 거의 한 5일, 7일 정도를 그냥 아예 버팁니다. 한 번 맞으면. 이야, 그러니까 예.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정도로 기가 되니까 막히네요. 예.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비유하자면 옷도 그냥 물에 닿으면 바로 젖죠. 보통 일반 옷은. 근데 방수 코팅을 해주면 물방울을 튕겨내는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런 호르몬 분해 요소를 잘 튕겨내는 그런 식의 개조를 잘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말씀 듣다 보니까 빨리 사고 싶은데 정말 기술이 대단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의료 기술이. 그럼 이게 혹시요 지금 한 5일 간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더 발전을 해서 한 1년 가고 아니면 한 달이라도 네. 이런 한 번 맞으면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 요거를 방향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능을 좀 더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장 호르몬이 식욕 억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장 호르몬이 사실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장 호르몬은 GLP-1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 장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데 야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장 호르몬 하나 더 섞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상 시험을 지금 제가 진행하고 너무 있는데 몰입했어요. 네.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네. 그래서 장 호르몬을 두 종류를 쓰는 것들이 지금 개발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 이런까지 나왔고 그러면 야 그럼 아예 세 개를 쓰면 어떨까? 오. 그것까지도 지금 개발이 좋아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능 측면에서는 장 호르몬의 가지수를 좀 더 늘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장 호르몬이 얼마나 버티냐 조금만 기술 개발을 했다면, 근데 여러 가지 장 호르몬 넣으면 효과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네. 그러면 작용 시간을 더 길리면 어떻겠냐? 작용 시간을 더 길게 늘리면 어떻겠냐라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은 일주일 정도지만 한 달까지 버티는 것들이 정말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좋죠. 근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효능을 높이는, 그러니까 두 종류, 세 종류의 장 호르몬을 쓰는 거와 결합이 되면은 효과가 좋은 거를 한 달까지도 볼 수 있는. 완벽한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모든 회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고 파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있고 아니면 2주짜리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2주짜리, 한 달짜리 기간 늘리는 쪽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수를 늘려서 효과를 높이자 이런 쪽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네. 문제가 되는 건 기술 경쟁 개발은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은 생산이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를 실제로 양산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많이 만드는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막 사재기까지 벌어진다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은 물량이 별로 없어서. 생산이 어려운 거다. 네. 그렇군요.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네요. 네. 이미 기술은 있는데 생산하는 기술이 약간 좀 부족한 상황. 예. 생산 시설이 좀 부족한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그 마스크가 사실 기술력이 엄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공급이 엄청 부족했잖아요. 엄청났죠. 네. 진짜 마스크 구하려고. 그래서 막 약국 앞에 줄을 막 수십 미터를 서고 막 이런, 아니면 선진국들도 무슨 항공편으로 마스크 배송 오는 거를 쟁탈전을 벌이고 막 맞아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네. 벌어졌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약도 사실은 대량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설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아까 2014년에 처음 만든 이 비만 치료제는 원래는 당뇨약으로 개발하다가 부작용을 발견하고 틀었다. 비아그라처럼 네. 이렇게 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그러면 당뇨병 약으로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뇨병 약보다 비만약이 더 비싸네. 그러니까 당뇨병 약 생산을 줄여버리고 어떤 비만약을 다 상황인지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좀 합리적인 그런 좀 약간 환자보다는 그냥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면은 같은 한정된 생산 시설에서 당뇨병 약을 줄이고 그다음에 비만약을 늘리는 게 뭐 이해는 가죠. 비만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그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게 황당한 사실 일이에요. 그렇죠. 당뇨병 환자들 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죠. 그래서 네. 국내 환자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은 좀 공급이 풀려서 이제 다시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네, 이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런 다이어트 약들도 미국에서 나온 거 지금 유럽과 일본까지 출시하는데 우리나라까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공급이 좀 풀리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가격 진짜 굉장히 궁금한데 네.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당뇨병 약은 별로 돈이 안 되고 다이어트 약은 돈이 많이 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 미국 기준입니다.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 다이어트 약은 주사기 한 대에 $1,000, $1,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율이 좀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50만 원 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죠. 야, 이거 부자들의 전용 아닙니까 네. 이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랑 이렇게 표시된 가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휴대폰 살 때
정가 주고 사면 바보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많았죠. 네. 네. 그것처럼 미국도 이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정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어떤 보험 상품으로 어떤 병원에 가면 더 싸다 이런 게 워낙 차이가 커서 핸드폰 뭐 예를 들어서 막 갤럭시 폰을 샀다 아니면 아이폰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 주고 샀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물어보니까 의미가 없었죠. 워낙 다르니까 그렇죠. 뭐 약정 할인 이런 거 해서. 묻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싸게 사면 속이 안 좋아서. 근데 미국은 약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협상으로 흥정을 해서 사고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좀 투명하게 하는 유럽이나 일본 가격을 보면요. 유럽 같은 데는 한 달 비용이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5만 원. 엄청 차이 나네요. 네. 미국이랑. 그래서 아마 네. 미국에서도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그 정도일 거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만 엄청 높고 실제 가격은 많이 낮을 거다라는 건데 네네. 유럽은 45만 원, 일본은 한 3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그 정도 가격에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대신 보험이 안 되니까 다 본인 돈을 내야 된다. 이 정도는 예상이 될 수 있고 네네. 이게 사실은 또 그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이걸 찾으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병적인 비만에만 써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뭐 키가 165이다 그러면은 체중이 70 한 2, 3kg 정도는 돼야지 이 병적 비만이나 이런 과도 비만 정도에 들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기준이 낮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막 내가 60에서 55가 되고 싶다. 그렇죠. 아마 이런 분들이 그렇겠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지금은 그런 게 원래 원칙상으로는 안 됩니다. 처방이. 그렇지만 또 주사니까 그게 왠지 좀 꺼려져라고 해서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먹는 약도 개발 중이거든요. 네. 먹는 약 근데 아까 단백질제는 먹는 약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분해돼서 예. 당연히 이게 상식적인 거고 우리가 단백질로 된 약을 먹어서 흡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게 소화 효소가 나오니까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화 효소 억제제를 먹어보자. 그리고 단백질 약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 원래는 이게 인슐린 개발하려고 한 거거든요. 인슐린도 지금 주사로 맞아야 되니까 먹어서 네네.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모래성 바닷가에 쌓아놔도 파도 계속 치면 결국 무너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소화 효소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제제를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이걸 좀 독특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실온에서 들고 있으면 무조건 녹죠. 네. 아무리 그 냉방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를 해도 결국은 녹잖아요. 그럼요. 깡깡 얼어 있어도 뭐 조금만 들고 있으면 확 그건 녹죠. 녹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양을 많이 해서 빨리 먹자. 녹기 전에. 녹기 전에 빨리 후다닥 먹어버리면 그래. 물로 먹지 않고 우리 예, 아이스크림 예, 먹을 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우나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거면 그냥 후다닥 빨리 먹자. 먹어버리면 되잖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속도전으로 하려다 보니까 녹는 거는 빼고 나머지 흡수되게 하려면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우나에 아이스크림 3개를 들고 가야지 하나 분량을 겨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녹아서 버리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이 몸에 흡수가 되는데 먹어서 하려면 한 3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러면 기술 개발이 돼서 그 장호르몬도 여러 가지 종류를 섞은 것처럼 여기도 다른 걸 좀 더 섞어서 먹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 먹는 비만약도 2세대가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엔 조금 먹는 거다. 소식하고 운동하는 거 네.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오늘 건강으로 처방전 시간 비만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정말 모든 분야에 도입되고 있죠. 영화 산업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화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도 활용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전에도 맞아요. 소장님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다큐에 활용된 거를. 맞습니다. 예,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때 우리가 아는 일반 영화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우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뭐 시나리오, 영상 촬영, 편집, 뭐 음향 뭐 등등 그렇죠. 다양한 요소가 네, 있겠죠. 네, 뭐 자막도 들어. 네, 근데 모든 요소들을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영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특히나 이제 뭐 직접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힘든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상상력을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기존에 뭐 어떻게 비교하면은 3D 영화 그냥 3D 그래픽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3D 영화는 모든 인력이 투입해서 사람들이 막 만들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공지능은 키보드를 따닥따닥 쳐가지고서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인공지능 영화는 기존 대비 좀 많이 차별화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상상을 한 건데 네. 만약에 진짜 제자리에 앉아서요. 어떤 그것도 사람도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정말 키보드로 따닥따닥 만든다면 네네. 혼자서 한 10편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돈도 제작비라는 게 있잖아요. 제작비도 거의 없이 만들 수도 있죠. 그 인공지능 영화 제작에 주로 어떤 AI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AI로 영화 제작할 때는 그 아무래도 화질이나 제작한 영상의 그 퀄리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이제까지 라디오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예술의 총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맞죠. 있는 예.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인공지능을 다 총합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우선 영화라고 하면은 작가가 필요하겠죠.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 쓰는 거는 보통 챗GPT라든지 클로드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한마디로 글자를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채팅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 이미지가 필요하다. 뭐 배우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미지도 텍스트를 가지고서 자 뭐 한국에 살고 있는 24살쯤 되는 잘생기고 그다음에 눈썹을 짙고 그다음에 뭐 검정색 뿔테를 쓰고 있는 남자를 만든다. 이런 텍스트만 쓰면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보통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미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네. 그 이미지들은 네. 초상권에 안 걸리는 거죠? 네, 안 당연히. 걸리는 거죠. 컴퓨터가 그것도 알아서 피해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작권에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걸리게 한다는 뜻은 네. 누군가의 이미지를 일부러 쓰겠다. 아. 넣어가지고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슈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대부분 뭐 유료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써라라는 걸로 돈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어저께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영화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뭐 런웨이라든지 피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선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20대에 24살의 이제 한국 청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문자만 타이핑 텍스트만 치면은 가만히 있던 사진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야. 네, 움직이게 돼서 네.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는 거는 11랩스 같은 이제 또 AI 또 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뭐 특정한 사람 제 목소리를 많이 넣었어요. 제 목소리를 한 1분 정도만 말을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다는 네, 거잖아요. 어색하지가 않죠. 근데 물론 아직까지 안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을 많이 표현한 것들. 자,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는 되지만은 막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까까까까 웃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감정 표현이 극하게 하는 것들은 아직은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와. 좀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만성이 되고 목소리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수노 AI라든지 뭐 UDO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영화 한 편에 들어가는 모든 시나리오, 영상, 뭐 목소리, 배경음악이 다 되죠.
네. 다 되네요. 네, 제가 네, 말했던 네. 것들이 대부분 무료나 아니면은 소액의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뭐 이걸 듣는 시청자 그 청취자분께서 아마 실행을 직접 해보면은 내가 못 이뤘던 감독의 꿈을 한번 이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것도 앉은 자리에서 타이핑으로. 맞아요. 텍스트만 예. 가지고서 예, 하면 예. 됩니다. 화질이나 이런 거는 저번에 보여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저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네. 전 진짜 뭐 BBC나 이런 데서 찍은 줄 네. 알았습니다. 근데 화질 같은 경우도 이게 날이 갈수록 정말 바뀌고 더 있어요. 좋아져요. 제가 아마 한 2달 전, 한 달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건 사진이야. 이건 영상 그냥 찍은 영상이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가 이제 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인공지능 영화 제작 지금까지만 들으면 최고예요. 네, 네. 완벽한데요.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점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단점은 아직까지 퀄리티가 뭐 실제 촬영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AI를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면은 우와 할 수 있는 요소는 맞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TV에서 트는 퀄리티라든지 혹은 영화에서 쓰이는 정도는 굉장히 고화질이죠. 고화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봤을 때도 보통 우리가 숫자로 화질을 표현하면 뭐 4K, 네. 뭐 8K, 그게 8K 쉽죠. 이렇게 예. 하는데 이 4K라고 하는데 4K 정도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요? AI로 만드는 거는 4K 화질은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뻥튀기 하는 거. 아, 좀 떨어져요, 화질이. 그 전에가 네. 보통 이제 풀 HD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영화관에서는 그럼 몇 K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4K로 우리 4K로 나오죠. 영화관이. 네. 아, 근데 아직 인공지능은 4K까지는 못 갔다. 네, 4K로 예. 보면은 약간 인공지능을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근데 그보다 약간 낮은 화질로 보게 되면은 놀란다 기가 막힌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화까지 완벽하게 이제 사람을 대체하거나 현재 기술력을 대체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또 큰 거 같기도 한데 독창성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AI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서 이거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취합해서 짜집기로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뻔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오히려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창의적이지는 합니다. 않다. 제가 최근에 네. 그 카지노와 범죄도시를 만들었던 강윤성 감독님을 실제로 뵀어요. 뵙고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그 카지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최민식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 최민식 배우님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물어보죠. 혹시 이거를 진짜로 인공지능으로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으로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에 한계가 있어서 노가다 작업이 그러니까 수작업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게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왜 분장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네. 왜 이걸로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틱톡이라는 앱이 있죠. 네. 틱톡 앱 보면은 뭐 어려 보이게 하는. 어려 보이는 네. 이런 필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감독님이 그 필터를 보셨대요. 필터를 보시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쉬워졌구나라고 해서 도입을 되겠다.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4K 정도의 화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게는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해서 일부의 AI의 기능과 그 다음에 수작업들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그 AI가 들어가면 당연히 네.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도 만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엑스트라 배우들이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가능하겠네요. 예.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대규모 군중 장면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겠네요. 그냥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가 전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트 디자인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라디오 스튜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스튜디오 영화 장면을 찍는다. 이 자체를 다 가짜로 그냥 그렇겠네요. AI로 그냥 쉽게. 텍스트로 네. KBS 뭐 라디오 스튜디오 예. 딱 치면 알아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스턴트맨도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위험한 것들은 전부 다 AI로 만들면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 효과까지 손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온다.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한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네. 컴퓨터 그래픽들이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사실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죠. 아 근데 말씀만 듣고 이제 상상 네. 이제 들었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배우의 출연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기회 자체가 별로 없겠네요. 근데 이렇게 사라지는데 무섭습니다. 예. 그래도 새로 생기는 게 있겠죠. 저는 어떤 새로 게 생기는 새로 거는 생기나요? 예. 한 종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 즉 아까 키보드로 타닥타닥 친다고 했잖아요. 키보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트라 만들어줘라고 치는 사람, 그리고 세트 디자인 만들어주는 사람,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이 키보드를 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새로 생기고 이야, 그 사람들만 네네.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저작권일 것 같거든요. 그 기존에 있던 걸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인공지능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도 AI 기능이 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AI는 뭐 저작권에 상관없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저작권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럼요. 게 저작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문제인 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을 때 키보드는 사람이 이렇게 텍스트를 친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인정이 될까? 맞네요. 사람의 저작물일까? 인공지능의 저작물일까? 그러면은 이 저작권이 사람이 만들어야지만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어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뭐 저작권 쪽으로 이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나운서님의 사진을 제가 한 100장을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넣은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사실. 왜냐면은 제가 허락을 받고서 아나운서님의 그래야죠. 예, 사진을 예. 가지고서 함부로 한 거니까. 근데 기존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뭐 의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쓰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괜찮다. 네, 인공지능 맞습니다. 쓸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네. 그 앞으로 인공지능 영화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영화 품질 자체가 향상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사실 지난달에 인공지능 영화제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강윤성 감독님도 네. 실제로 뵙고 이제 의뢰는 아니죠. 굉장히 얘기도 하고. 관심을 네.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인들이.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이 한 달 전에는 화질이 안 좋았는데 한 달 사이 화질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한 달 사이에. 네, 근데 벌써 이제 아까 4K가 영화관에 상영될 정도다라고 했잖아요. 현재는 2K 정도가 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 품질이 향상될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기존에는 독립 영화나 이거 해도 혼자서는 사실 힘들죠. 조명 감독도 필요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엑스트라 등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화된 이제 개인 감독들 정말 1인 감독들이 가능하겠네요. 나올 거다. 네. 라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1인. 맞아요. 혼자 다 하는. 네,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빙까지 되죠. 한마디로 맞네요.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영어든 일본어든 배우의 입모양까지도 다 AI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할리우드에 누구나 뭐 잘 될 수는 없겠지만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성공은 이제 네. 그 사람 개인과 뭐 운의 영역이라면 네네. 진출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넘을 수 있는 거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그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네. 혹시 학생이나 네. 아니면 학생을 부모로 둔 부모님의 네. 입장이라면 그 영화를 관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네.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계속 영화 공부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하나의 툴이에요. 툴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영화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배우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필름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온 것처럼 지금도 디지털에서 AI도 뭐 디지털이지만은 한 단계 좀 달라지는 이런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나는 기존 세대처럼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필름 디지털 얘기하니까 좀 와닿네요. 네네. AI 영화 기술도 그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극장에서 왠지 인공지능 영화를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강원도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여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